오랜만이에요. 예, 자, 짠 한번 하죠. 변화하는 중국. 중국의 소년이자 이전 황제는 퇴위 당시의 약조에 따라 베이징의 명장 펑위샹 장군에게 황궁을 떠날 것을 요구받았다. 어떤 상태인 건지 알겠어요? 베이징을 장악한 펑위샹은 푸이에게 자금성을 이제 떠나라 명령한 겁니다. 그 결국 11월 5일 펑위샹의 군대는 자금성을 포위하고 푸이에게 황제 칭호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성명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와,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그런 다음 푸이에게 당장 짐을 챙겨서 자금성을 떠나지 않으면 자금성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야, 그거 태웠으면 진짜 역적으로 남았겠다. 결국 푸이는 자금성에서 감나가는 물건들을 하나 둘 챙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자금성 안에서 불리던 황제의 칭호마저 이제 드디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아유. 하지만 푸이는 이 펑위샹의 부하들이 있는 이상 안심할 수는 없었겠죠. 황제도 아닌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아무 직위도 없는 그냥 일반 그러게요. 평민인데 이제. 푸이는 스승이었던 존스턴을 통해서 해외 여러 공간과 접촉을 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공사관에 도와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어땠을까요? 그래도 황제 출신이니까 좀 챙겨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두 나라는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푸이의 보호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푸이의 보호 요청을 받아들인 나라가 딱 한 곳 있었어요. 어디지? 어딜까요? 일본? 일본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어요. 왜 푸이를 받아준 걸까요? 뭐 이용하려고. 그 이용해서 그 중국을 좀 쥐락펴락하고 싶어서? 맞아요. 네. 바로 그거입니다. 다른 나라랑은 달랐던 거죠. 일본은 망국의 황제인 푸이가 언젠가는 자신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속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푸이는 일본 공사관이 위치하고 있던 텐진에 일단 살게 돼요. 이것은 자금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푸이 자서전에 따르면 토지만 4,000평 정도 됐었고 4,000평이라고요? 예. 자금성보다 작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 중앙에 2층짜리 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머무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소유자였던 손나라 장군이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 매일 마당을 쓸어주기도 했다라고 해요. 야 장군이 마당새 역할을 했다고. 아니, 대접을 잘 받았네요, 그러면. 네네. 거기서 극진한 환대를 받은 푸이는 하루하루 돈을 펑펑 써가면서 다시 사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양인처럼 이렇게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지냈네 여기서. 할 건 다 했네요. 너무 사치스럽다. 와. 파티 했구나. 푸이는 일본이 주최한 외국인들과의 파티에 드나들면서 황제 대우를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뭐 누구에 의해서 뭐 폐위 당하고 뭐 아무 지장 없는 것 같아. 갑자기 이 동정심이 쏙 들어가는. 자유로움에 푸이가 하나둘 젖어들게 될 때 일본은 비로소 푸이라고 하는 카드를 써먹을 기회를 활용하게 됩니다. 기회가 와요? 러일 전쟁을 통해서 만주 일대에 만주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일본의 주둔군 관동군을 두고 이 일대를 통제하면서 조선을 한번 식민지로 삼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대체 어디였을까요? 중국. 맞습니다. 바로 중국 대륙으로의 야심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일본이 꿈꿔왔던 그날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던 겁니다. 1931년 관동군이 일으킨 침략 사건, 바로 만주사변이 발생한 겁니다. 만주사. Within half an hour, the Japanese railroad garrison launched a coordinated attack. 자, 당시 군벌 세력끼리의 싸움으로 혼란해진 중국의 정세를 틈타서 일본의 관동군은 독단적으로 군사 작전을 펼쳐서 만주 전역을 아예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일본이 어느 정도로 장악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한눈에 봐도 굉장히 넓죠? 저 만주 땅을 다 차지했다고요? 네. 일본이 점령한 만주 일대는 무려 한반도의 5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진짜 크구나.
점령을 했는데 직접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왜요? 왜요? 왜?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국제사회의 눈 때문입니다. 1922년에 워싱턴 회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9개국 조약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영토적 주권을 어느 정도 존중하기로 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배를 할 명분은 이제 안 생겼던 거죠. 이때 드디어 일본은 숨겨놓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후이다. 후이를 꺼내든 거죠. 왜냐면 만주잖아, 만주. 근데 푸이는 누구예요? 만주족의 마지막 황제라고요. 명분. 예, 명분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만주를 푸이를 내세워서 뒤에서 만주를 다스릴 수 있다면, 자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국제적인 비난 피할 수 있죠. 만주 땅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전략적이다. 일본군은 만주족 황실의 적통인 푸이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우리 일본은 진심으로 만주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들이 독립국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만주국의 새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오. 나는 만주국이 공화국이 될지 아니면 군주제가 될지 알고 싶소. 당연히 군주제가 될 겁니다. 그건 의심하지 마십시오. 알겠어. 자, 뭘 원하는지 좀 아시겠죠? 일본은 푸이에게 만주에 가서 독립적인 국가의 황제가 된다면 청나라처럼 만주인이 이끄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사실은 허황된 꿈을 심어준 겁니다. 계속 황제가 되고 싶어. 그 계속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푸이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푸이는 만주에 세우는 국가가 만약 군주제라면, 그렇죠? 그 군주는 자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청나라의 부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만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1932년 이곳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26살의 푸이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인 집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집중. 야심의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난했겠죠. 네,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파가 있는데요. 네. 자, 주인이 개를 다고치고 있죠. 네. 착한 개야, 그거 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목줄이 일본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개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물고 있는 뼈다귀를 아, 저 보면 만주구나. 만주의 영어식 표기인 만추리야. 만추리야 이렇게 쓰여 있죠. 만주를 그냥 꽉 물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본이 눈치를 보는 주인의 정체는 일본의 만주 침략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리튼 조사단을 파견한 국제연맹입니다. 이 리튼 조사단은 일본이 만주를 무력으로 빼앗는 것에 대해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합니다. We found that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is large part of China was not justified on the ground of self-defense, and that the new state which had been set up was a Japanese protectorate rather than a genuine case of Manchurian self-determination. 그러자 일본의 반응은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는 명분도 있고 다 설명했다. 근데 지금 푸이 청나라 황제인데 뭐가 문제야? 이거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British Movietone News enables you to witness one of the most momentous episodes in post-war history. It was the final address on his country's behalf. China has long been derelict in her international duties as a sovereign state. The adoption of this report would give the impression to the Chinese that they had been exonerated from all responsibility. I ask you not to adopt this report. The dramatic moment has arrived. Le rapport est adopté à l'unanimité. Japan, however, finds it impossible to accept the report adopted by the Assembly. Traduction. 그냥 나가버렸구나. The Japanese delegate 일본은 끝까지 자신들이 만주를 침략한 게 아니고 만주국 역시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가 아니다. 역으로 국제사회에 막 호소를 했던 거죠. 하지만 국제연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일본은 그대로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교수님, 일본이 만주국을 상대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을 때 그럼 푸이는 뭘 하고 있던 거예요? 푸이는 만주에 올 때부터 품었고 있었던 꿈은 한 가지 있었잖아요. 뭔지 아시죠? 청나라를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푸이는 관리에 지나지 않는 집정 말고 황제가 돼야 되겠다며 일본에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일본도 푸이를 붙잡아 두려고 1934년 푸이를 황제의 자리에 앉혀요. 도대체 황제 몇 번 오르는 거야? 푸이는요, 청나라 정통 의상을 갖춰 입은 채 즉위식에 나섰어요. 욕심. 푸이는 만주국이 멸망한 청나라를 이을 수 있는 나라다라고 굳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푸이는 독립적인 국가의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만주국은 실질적으로 푸이보다 더 위인 통치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누구였을까요? 천황. 맞아요. 바로 당시 일본의 천황 쇼와 천황이었어. 교수님, 그 일본 천황이 만주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푸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만주국은 일본군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국을 다스리는 일은 사실상 행정기관인 총무청이었었는데 총무처 장관으로 일본인이 임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총무처 장관을 일본인으로 지정하는 일은 일본의 만주주둔군 사령관이 또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만주주둔군이 만주국의 주요 요직과 국정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이 때문에 만주국의 형식적인 황제는 푸이였지만 만주국은 일본의 천황 아래에 있는 꼭두각시 점령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 1935년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이 만주국의 실질적인 군사 행정 업무를 맡기도 하는데요. 자,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겠네. 네, 모르겠어요. 혹시 아야 씨? 도조 히데키. 아, 이름은 알죠. 자, 이 인물은 당시 만주국의 치안을 담당했던 일본 주둔군 헌병관 사령관이었던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도저 히데키. 이 도조 히데키가 이끄는 헌병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일본과 만주국을 대상으로 반발하는 이들을 체포해 나가는 거였어요. 만주국 산업부 차장이었던 기시노부스케는 일본 주둔군 참모장인 도조 히데키의 보호 아래 아편이 중국 내륙으로 방출되는 것을 묵인하고 홍콩을 통해서 수출까지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게다가 또 다른 마약인 모르핀, 헤로인 등에 대한 판매를 좀 독려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마약 판매로 굴러들어온 엄청난 자금, 일본 주둔군의 군비 확장과 기밀비 만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말도 안 돼. 그 결과 만주벌판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야, 만주만 개발됐겠는데? 야, 허벌판. 5년 계획이 시행되죠. 에? 와, 야. 만주국은 도로망, 그다음에 상하시도 시설 등이 점차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야, 뭐 기계로 그냥 다 하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인 전신, 철도, 학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기 시작한 거죠. 허벌판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그냥 다른 나라 같네. 그렇죠.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근데 일본이 만주국을 이렇게 개발시킨 데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사실 일본은 만주국을 일본에서의 부족한 자원 공급지로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은 언제 있을 모를 중대한 문제, 즉 전쟁을 대비해서 만주국의 자원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걸로 국방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개발시킨 거네요. 심지어 일본은 점점 만주국을 일본의 또 다른 분신처럼 여겼는데요. 학교에서 기본 언어가 뭐냐면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종교에서도 일본의 토착 신앙을 국교로 선포를 해버려요. 푸이가 믿었던 그 만주국의 청나라는 환상처럼 멀어져 갑니다. 이때 푸이 역시 점점 일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문제예요. 푸이가 청나라를 되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거의 사라지게 된 거는
쇼와 천황의 초대를 받아서 일본에 푸이가 직접 다녀온 이후였어요. 요코하마로. 푸이는 일본과 만주의 우호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천황의 초대를 받아서 일본을 방문했고요. 일본 천황이 직접 나와서 환대를 해줬구나, 완전히. 천황이 직접 천황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국민들도 환대 주는데, 우와, 왜 일본의 환대를 받지? 엄청 극진한 환대를 해줬네. 푸이는 군대 열병식도 참석했죠. 와, 근데 일본 대단하다고 생각했겠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센 나라구나.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어요? 푸이가? 완전 현혹됐네. 자, 일본을 다녀온 이후 푸이는 조서를 발표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짐은 일본 천황과 정신적으로 한 몸과 같으니 조사빠졌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이 뜻을 받들어 우방과 일심동체로 양국의 영원한 기초를 마련하고 동방도덕의 참뜻을 발휘해야 한다. 이거 세뇌당했는데 완전 지금? 빠졌네. 완전 당했다. 아니 영화 다시 찍어야 돼요. 마지막 문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푸이는 일본 천황을 만난 후 일본의 환대에 빠져들면서 일본과 만주는 그야말로 하나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드러내는데 동조해버립니다. 그리고 1940년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한 차례 더 만난 푸이는 이번에는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건축물을 지었다고요? 뭐야? 그거는 바로 건국 충명묘입니다. 이게 뭐예요? 절 같은데 좀? 푸이는 일본의 이곳에서 본따서 이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였을까요? 야스? 군이? 네, 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자, 이 건국 충명묘는 전사한 일본군과 만주국 군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주국판 야스쿠니 신사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만주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 교수님, 푸이가 거의 뭐 일본과 하나인데 일본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 그럼 그 이후로는 만주는 더 어떻게 변해가나요? 만주국은 점점 철저히 일본의 식민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만주국은 일본을 따라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선포하거든요. 이때부터 만주국은 일본에 철저히 봉사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죠. 그 결과 만주에서 일본 국내로 운송되는 주요 물자의 비중도 점점 높아져만 갔던 거죠.